후진국일수록 간접세가 많습니다. 많이 내더라도 저항할 부분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말정산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및 펀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인중개사 수수료율 변동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로 인해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공인중개사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간접투자 상품인 각종 펀드를 폄하하려고 준비한 내용이 아닙니다. 준비된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착시 효과가 우리 투자자들의 눈을 얼마나 어떻게 가리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투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같은 시기에는 투자도 잠시 쉬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중개인들은 끊임없이 투자를 권유합니다. 그들은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촉진으로 인해서 자금이 돌아야 경제가 돌고 그것이 더 빠른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와 펀드 중개의 수수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숫자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0.4%에서 0.9%입니다. 1억짜리 중개를 하게 되면 40에서 90만 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펀드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0.5에서 1%, 위험도에 따라서 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지만 1억을 투자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숫자적으로 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은 죄인 취급받고 펀드 운용사는 크게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평판은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은 착시 효과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도 매수 시에 우리가 내게 됩니다. 다만 양쪽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받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은 매수 혹은 교환, 월세, 전세 이런 게 있겠죠. 시기가 평균적으로는 2년입니다. 펀드도 대부분은 선취형이나 후취형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도 매수 시에 수수료가 차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저항이 큰데 반해 펀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펀드는 처음부터 큰 돈을 넣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수수료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설령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수익 날 때는 수익에 묻혀 있고 손실 날 때는 손실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 손실에 대한 이메일을 받을 때 원금에 대한 손실의 비율 그리고 수수료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안내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원금 대비 적립금만 확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펀드는 매도 매수 시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적금처럼 펀드 투자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유동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기간 자체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시로 사고 혹은 팔게 됩니다. 수수료를 매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무슨 관련이 있나 하고 의구심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기울기를 보지 마시고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보셔야 빨리 현물 자산으로 넘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은 개인 단위의 사업자들이라 수수료를 직접 받습니다. 하지만 펀드는 기업 단위의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마치 직접세와 간접세의 세금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매년 냅니다. 우리 가족이 매년 5천만 원의 소비를 했다면 대충 잡아도 5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접세입니다. 전혀 저항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건을 살 때 같이 계산돼서 내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직접세입니다. 1년에 50만 원 정도 내도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직접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부가가치세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큰 돈을 떼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진국일수록 직접세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저항이 크더라도 정확한 돈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후진국일수록 간접세가 많습니다. 많이 내더라도 저항할 부분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말정산이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더 낸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자도 못 받게 됩니다. 내 돈을 이자도 못 받고 돌려받는데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13월에 월급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돈의 흐름을 보지 못하게 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대안은 없더라도 본질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돈은 줄줄 새게 되고 그 투자는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 아깝다고 느끼셔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처럼 펀드 수수료를 생각하신다면 빨리 실물 투자인 주식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펀드를 최종 목적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판매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진짜 전문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판매원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투자 철학과는 별개로 회사에서 지원하는 상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땡땡 증권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왜 나의 자산 관리를 해줄까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내 피부톤을 설명하고 화장품을 권하는 사람은 화장품 판매가 1순위 목표이지 내 피부 관리 상태는 본인의 업 밖의 역량입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투자자들은 착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만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책은 원래 항상 욕만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동전의 이면처럼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정책입니다. 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과 맞붙게 되면 배춧값 하나도 잡기 힘든 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래도 욕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대안 없는 부정적인 견해는 오히려 투자자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겨울에 날씨를 욕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모종을 가꾸게 되겠죠. 정책, 시장 환경, 금리 같은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날씨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투자자들을 돌려세우게 하고 결국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일부 사람들만 돈을 벌게 해줍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아무리 좋은 정보도 객관화시킬 수 없다면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는 욕하면서 내가 펀드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내 투자 정보들이 객관화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고 있는 수수료를 아끼는 실물 투자만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